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땅의 역사 박종윤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짧은 영상으로 미리 소개시켜 드린 대로 조병갑이라는 사람의 일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짧은 영상 거기에서 제가 충청남도 공주에 있는 조병갑의 무덤을 찾아갔었습니다. 오늘은 동학 농민 전쟁을 촉발시켜서 농민에게 죽창을 쥐어주게 만든 그 조병갑의 평화로운 일생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농민에게 죽창을 들게 만든 조병갑, 산중에 평화롭게 잠들다입니다. 1894년 전라도 고부 군수였던 조병갑은 탐관오리였습니다. 탐관오리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관리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탐욕스럽고 더러웠는지 탐관오리들로 인해서 조선 팔도에 밀란이 들끓던 그때 고종도 조병갑이 형편없이 수령 노릇을 했다고 hin난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조병갑이 저지른 일을 조사한 현지 조사관이 이전에 듣지 못한 일이라고 보고할 정도로 그만큼 탐욕스럽고 더러웠습니다. 그런데 조병갑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역사 흐름을 역류시킨 사람입니다. 제가 만약에 전지전능한 어떤 역사 평가하는 사람이라면 근대 조선사에 끼친 영향을 기준으로 할 때 조병갑을 능가할 개인이 없습니다. 그저 개인 탐욕에 눈이 멀어서 만석부를 만들고 아비 공덕비 비각을 세웠죠. 물세를 뜯고 비각 건축비를 착취했습니다. 그랬더니 착취한 백성이 죽창을 들었습니다. 그 죽창을 꺾기 위해서 조선 정부에서는 외국군을 불러들였습니다. 그 외국군끼리 조선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청일전쟁이죠. 그 전쟁 결과 조선이 일본 소나기에 들어가는 톱니바퀴처럼 정교하게 돌아간 역사를 조병갑은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조병갑이 충청남도 공주 산골짜기 양지바른 곳에 잠들어 있습니다. 그 옆 능선에는 그 아버지 조규순 부부 무덤도 있죠. 동진강에는 만석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또 옛 고부 땅에는 조규순 선정비가 여태까지 서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 흐름을 바꾼 장본인 조병갑이 저기 잠들어 있습니다. (1800년) 조선 22대 국왕 정조가 안동김씨 김조순의 딸을 며느리로 간택하고 죽었습니다. 훗날 이 김조순의 딸이 정조의 아들과 결혼을 하죠. 김조순 사위이자 23대 국왕 순조부터 25대 철종까지 왕실 외척이 국정을 농단한 소년왕 시대를 세도정치라고 부릅니다. 국정은 농단당하고 그 와중에 400년 누적된 사회적 모순이 물 위로 솟구치기 시작합니다. 얌전하던 조선 백성이 죽창을 들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세도정치 60, 70년은 밀란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1893년 3월 충북 보은에 동학교도 수만 명이 집합합니다. 1864년에 처형당한 초대 교주 최재우를 복권해달라고 요구하는 신원집회였습니다. 그때 충청감사 조병식은 이 요구를 무시하고 탄압으로 맞섰습니다. 정부는 어윤중을 양호 도어사로 급파해서 동학군들을 해산시키고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8달이 지난 그해 11월 어윤중이 정부에 올린 보고서는 이러했습니다. 조병식은 충청감사로 임명된 후 몹시 가혹하고 끝없이 가렴주고 하여 진실로 근래에는 들어보지도 못하였다. 예컨대 공주 백성 오덕근이라는 사람을 비롯해서 땅 가진 사람들은 모두 간음을 했다고 누명을 씌워서 쫓아내고 한겨울에 집과 땅을 차지했습니다. 아산에 사는 김상준이라는 사람은 관하로 끌고 와서 죄를 자백하라면서 무조건 주리를 들었습니다. 김상준이라는 사람한테는 자백할 죄도 없었고 돈도 없었죠. 그래서 김상준은 고통을 견디다 못하고 자살해버렸습니다. 이 조병식에게 돈을 뜯긴 사람들 명단과 액수가 워낙 많아서 보고서에는 부록이 따로 붙어 있었습니다. 이 조병식은 이듬해 7월 15일 충남 면천에 구금된 뒤에 7월 19일 의정부 요청에 의해서 수사에 착수가 됩니다. 그리고 7월 30일 고종은 조병식 석방을 명합니다. 2달이 지난 9월 23일 고종은 조병식을 사면하고 관직에 복귀시키라고 명합니다.
이 조병식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넉 달 뒤 전라도 고부에서 또다시 농민들이 죽창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조병식의 사촌, 팔촌이라고도 합니다. 팔촌 동생인 고부군수 조병갑이 문제였습니다. 1892년 4월 28일 고부군수로 조병갑이 부임을 합니다. 마치 양떼 목장에 들어온 늑대처럼 악행을 즐깁니다. 그 악행은 1893년 11월 30일 익산군수로 발령될 때까지 계속됐습니다. 그런데 조병갑은 익산으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가 지난 그해 12월 24일, 한 달쯤이 지난 그해 12월 24일 신임 고부군수로 임명됐던 이은용이 서류상으로 갑자기 황해도 안악군수로 발령이 됩니다. 조병갑이 익산군수로 임명된 11월 30일부터 이듬해 1894년 1월 2일까지 신좌묵, 이규백, 하긍일, 박희성, 강인철 이런 사람 순으로 계속 신임 고부군수가 바뀌는 겁니다. 연속으로 계속 새로운 신임 군수가 부임이 되는 겁니다. 이 한 달 남짓한 기간에 서류상으로 고부군수가 7명이 바뀐 겁니다. 결국에는 2조에서 조병갑이 세금 징수에 문제가 많았지만 새로 군수를 뽑으면 일을 더 못하리라고 본다라고 하면서 익산으로 갈 조병갑을 고부에 눌러앉힙니다. 연임을 시켜버립니다. 이상하죠? 왜 7명이나 후임이 갈려나가고 왜 조병갑이 명령에 불복하고 자리를 지키고 앉았었는지 이 난해한 인사대행진에 사실은 힌트가 있습니다. 1894년 2월 그러니까 조병갑의 악행이 폭로된 뒤에 전라 관찰사 김문현이 조병갑을 체포하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 보고를 받은 의정부 새 정승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자가 처음에는 칭찬한다고 연임시키더니 지금은 잡아오겠다고? 악과 네가 왜 이렇게 다른가? 말인즉슨 관찰사 빼기 작용했다는 뜻입니다. 또 있습니다. 중앙 정치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병갑이 첫 번째 고부군수로 부임하기 직전인 1892년 4월 영동 현감이었습니다. 그때 조병갑은 갑자기 중앙정부의 기기국 위원으로 전임이 됩니다. 그 무렵에 왕비 민씨, 민비가 조카 민영수에게 보낸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조병갑이는 그러하나 그 관직 외에는 나지 않아 다른 데로 하겠다. 이게 국립고궁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민비 편지를 그대로 읽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자기가 민원을 받긴 했는데 마땅한 보직이 없으니까 다른 직책에 임명한 뒤에 상황을 보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조병갑은 기기국 위원 재임 19일 만인 4월 28일 고부군수로 발령이 났습니다. 고부군수 조병갑 뒤에는 고종과 민씨 척족 세력의 강력한 백이 작용했다는 증거죠. 결국 이러구러한 경로를 거친 끝에 조병갑이 다시 고부군수가 됐습니다. 동학을 이끌었던 전봉준에 따르면 조병갑이 군수로 있으면서 저지른 악행, 비리는 이러합니다. 첫째, 남해산 나무를 벌목하고 주민을 강제 동원해서 원래 있던 보호 아래 또 다른 보호를 쌓아서 물세를 징수했다. 둘째, 논마다 세금을 추가로 걷고, 셋째, 황무지를 개간시키고 추가로 세금을 걷고, 넷째, 부자들에게 불효, 음행 따위 죄목으로 걷어낸 돈이 2만 냥이 넘고, 다섯째, 자기 아비 공덕비 비각을 세운다고 1000냥을 뜯고, 여섯째, 나라 세금 낸다고 고급 쌀을 거두더니 정작 중앙에는 저질 쌀로 세금을 납부해서 이득은 횡령한 죄. 이게 전봉준에 대한 신문 조서에 나와 있는 주요 죄목들입니다. 그리고 전봉준은 이 모두를 수령이 홀로 행했다고 답합니다. 이 여러 죄상 가운데 만석부가 가장 컸습니다. 고부, 지금 정읍당에 흐르는 동진 강물을
농업용수로 쓰기 위해서 쌓아놓은 뚝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에 조병갑이 또 민간을 강제로 동원하고 남해산 소나무를 강제로 징발해서 또 뚝을 쌓고 물세를 신설해서 챙겼다는 겁니다. 악행은 부임하자마자 처음부터 행했고 그 모든 악행 이득을 혼자서 다 챙겼다고 전봉주는 진술했습니다. 그래서 1894년 1월 10일 고부동민이 죽창을 들었습니다. 조병갑은 재임한 임기를 즐기지도 못하고 도주했습니다. 동학군은 텅 빈 고부 관아 감옥을 파괴하고 창구를 도끼로 열어서 벼 1400석을 백성에 풉니다. 7일이 지난 1월 17일 농민들은 그 문제의 만석보를 파괴해버립니다. 그렇게 동진강은 다시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한 번 역류를 시작한 역사는 되돌리지 못했습니다. 2월 15일 사태 수습을 위해서 안핵사가 파견이 됩니다. 장흥부사였던 이용태입니다. 이 이용태는 농민을 위무하라고 보낸 목적을 등한시해버리고 철저하게 농민 탄압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민 반란은 더욱 확대돼서 전국으로 확산이 됐죠. 황토현에서 동학군에게 패한 관군 사령관 홍계우는 너무나도 병력이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조정에 원병 요청을 건네야 합니다. 그랬더니 고종은 최측근이자 농민군의 타도 대상인 민영휘, 당시 이름은 민영준이었습니다. 이 민영휘와 함께 이 조선 국내에 주둔하고 있던 청군 사령관 원세계에게 군사를 요청합니다. 청나라 부장대신 이홍장은 조선 정부 공식 요청을 받고 병사를 파병을 하죠. 그랬더니 일본은 1885년 조선 파병은 공동으로 한다는 천진조약 조항을 내밀고 일본군을 파병을 합니다.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터집니다. 동학군은 조선 관군과 일본군 연합작전에 괴물됐죠.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청일전쟁 종전조약인 시모노세키 조약 1조에 일본은 조선은 자주 독립국이라는 조항을 삽입을 합니다. 대륙 진출을 노리던 일본이 마침내 조선을 집어삼킬 계획을 구체화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모든 과정을 역추적하면 조병갑이라는 더럽고 탐욕스러운 지방관리, 중앙권력 비호를 받는 탐관오리 개인 비리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일개 관리 비리가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사건이 된 겁니다. 실록에 따르면 조병갑은 1894년 5월 4일 두 차례 곤장을 맞고 전남 완도 고금도로 유배됐습니다. 하지만 본인은 죄를 인정하지 않았죠. 이듬해 3월 12일 가부개혁정부 총리 대신 김홍집과 법부 대신 서광범이 고종에게 미진한 조병갑 재수사를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고금도에 관리를 보내서 조병갑을 서울로 압송합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두 달이 지난 음력 5월 4일 고종은 개혁정부가 제시한 개혁안을 모조리 거부합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작년 6월 이후 칙령과 제가 사항은 어느 것도 내 의사에서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철회한다고요. 개혁정부가 내놨던 모든 개혁안이 자기 의사에 반하는 가짜라고 선언을 해버리고 모든 시스템을 그 옛날로 돌려. 1일 뒤인 음력 7월 3일 이 고종의 명에 의해서 동학과 관련돼서 유배형을 받은 인물 279명이 일괄 석방됩니다. 그 가운데 민영휘, 민영주, 민형식, 민병석, 민응식 같은 척족 명민씨들이 있었고 동학의 먼 원인을 제공한 조병식과 동학을 폭발시킨 조병식의 집안 동생 조병갑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조병갑은 1898년 양력 1월 2일 대한제국 법부 민사국장으로 권력에 복귀합니다. 6개월 뒤인 7월 2일 동학 2대 교주 최시영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최시영은 사형을 선고받았죠.
그때 재판부가 3인 합의부였는데 배석 판사 2명 가운데 1명이 바로 이 조병갑이었습니다. 1904년 대한제국 시대 6월 20일 조병갑은 황실 비서원, 그러니까 옛날 승정원입니다. 주임관인 비서원승에 임명이 됐습니다. 1907년 그때 황성신문에 따르면 조병갑은 관직에서 은퇴하고 충청도 청양에서 살았습니다. 청양 북쪽에 있는 예산 대흥면은 양주조씨, 그러니까 조병갑의 본관입니다. 양주조씨 집성촌입니다. 조병갑 숙부, 서숙부입니다. 조병갑이 서자입니다. 조병갑의 서숙부인 전영의정, 조두순 집이 바로 이 대흥면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통일교재단에서 그 집을 가지고 있죠. 대흥면에서는 바로 이 집에 조병갑이 살았다는 구전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직에서 은퇴하고 이제 모든 벼슬이 떨어진 뒤에 조병갑은 행여 있을지도 모른 해코지를 피하기 위해서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서 살았던 겁니다. 조병갑 아버지 조규수는 1885년에 죽었습니다. 부인 이씨와 함께 이 예산 대흥면에서 산 너머 공주 신풍면 사랑골 양지 바른 곳에 묻혔습니다. 이 내용은 조규순 무덤가에 있는 묘비석에 적혀 있습니다. 이 비석은 1970년 그 조규순의 후손이 무덤가에 세웠습니다. 공식 기록에서 종적이 끊긴 조병갑은 바로 이 아버지 무덤 옆 능선에 묻혀 있습니다.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성물 하나 없습니다. 하지만 가보시면 알겠지만 땅은 아주 양지바릅니다. 그리고 풍수라는 걸 제가 믿지는 않지만 풍수를 만약에 조금 안다면 풍수 쪽에서는 명당으로 부르겠구나 할 정도로 아늑합니다. 이 두 무덤이 있는 산 기슭과 이 마을 앞쪽에 임야는 모두 양주조씨 조규순 후손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주인을 알리는 성물은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 주민에 따르면 해마다 봄이 되면 갑사단체가 이 비석 없는 무덤을 찾는답니다. 사랑골이라는 마을 뒤쪽으로 큰 산들이 골짜기 여러 개가 있는데 대부분은 신씨 소유이고 몇몇 골짜기가 이 양주조씨 소유랍니다. 양주조씨 소유한 골짜기에 비석이 없는 무덤이 4개가 있답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조병갑의 무덤과 함께 나머지 더 있다는 거죠. 풍수를 아는 사람들, 이쪽을 많이 답사해본 사람들은 이 무덤을 다 열어보지 않고서는 어느 무덤에 조병갑이 묻혀있을지 알 수 없다라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제가 볼 때 조병갑의 바로 옆 능선, 걸어서 10분 정도도 거리가 안 됩니다. 5분 정도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이렇게 누군가 관리를 한 듯한 무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사랑골에 그렇게 근대사 물줄기를 바꾼 옛 탄관놀이 하나가 잠들어 있습니다. 자기는 몰랐죠. 자기가 조선 근대사 그리고 그 이후에 역사의 여울목을 거대하게 열어놨다는 사실을. 박종일의 땅 역사입니다.